여러분은 혹시 죽도록 미워해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만약 내 인생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떠실까요? 10년 전 남편의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알려진 아내.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를 마주한 한 남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오해와 뜨거운 후회가 교차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신화 강진혁 회장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55.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할 나이지만 진혁의 시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오전 6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뜹니다. 가사 도우미가 차려놓은 12첩 반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이켭니다. 그에게 밥 먹는 시간은 사치입니다. 오전 9시 임원 회의실. 이번 재개발 건 이번 달 안으로 무조건 밀어붙이세요. 보상금 협상, 법대로 집행해. 그의 한마디에 임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진혁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낡은 것들은 가차없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그게 바로 강진혁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성공의 법칙이었습니다. 오후 2시 VIP 골프 회동. 강 회장 샷이 아주 매섭네. 빈틈이 없어. 정재계 거물들의 칭찬에도 진혁은 덤덤합니다. 화려한 골프웨어, 최고급 외제차, 깍듯하게 의전하는 비서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어도 어딘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거목처럼 말이죠. 10년 전 아내가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독한 게 내 사업 자금 들고 도망갔다. 여자 믿지 마라. 믿을 건 돈뿐이야. 그날 이후 진혁은 악귀처럼 일만 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여자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는 정말로 정상에 섰습니다. 반면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그림자에 가려진 곳.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달동네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진혁과는 정반대의 시간을 사는 여자가 있네요. 이서연 51.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 저녁. 서연은 자신의 몸집보다 큰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리어카 위에는 라면 박스, 신문지 뭉치, 그리고 다 팔지 못한 시든 배추 몇 포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이고 서연 엄마.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네. 시장 통닭집 할머니가 혀를 찹니다. 서연은 거친 목소리를 가다듬고 밝게 대답하려 애씁니다. 네 할머니. 준우 학원비라도 보태려면 더 움직여야죠.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손등은 텄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기미가 내려앉았고 싸구려 패딩 점퍼는 곳곳이 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는 억척스러운 가장의 모습뿐입니다. 서연은 리어카를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떨이 채소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끝이 아려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10살 배기 아들 준우 생각 때문이죠. 그녀에게 세상은 전쟁터였고 유일한 안식처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하필이면 오늘 진혁의 일정이 이 골목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현장 시찰. 진혁에게 이곳은 그저 빨리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올려야 할 돈 덩어리일 뿐입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섭니다. 잘 닦인 구두들이 질척한 시장 바닥을 밟습니다. 진혁을 중심으로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쌉니다.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줍니다. 위압감. 그것은 성공한 자가 뿜어내는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회장님, 이쪽 구역만 철거 동의를 받으면 착공 가능합니다. 김 이사가 서류를 들이밀며 설명합니다. 진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낡은 건물들을 훑어봅니다. 지저분하군. 보상금 문제로 시끄럽지 않게 처리해. 돈 더 달라고 떼쓰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그의 목소리엔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코너를 돌던 서연의 리어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탓이었죠. 엄마야. 리어카에 실려있던 폐지 더미와 배추가 쏟아지며 진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혁의 바지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봐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김이사가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나섭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감히 어디라고 리어카를 밀고 들어와.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주워 담으며 연신 머리를 조아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서. 그녀의 목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진혁은 불쾌한 듯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냅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김이사 됐어. 까지. 진혁이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 여자의 얼굴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변상해 드릴게요. 바닥을 기는 그 여자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낯익은 울림이 진혁의 발목을 잡습니다. 3650일. 지난 10년 동안 술에 취하면 환청처럼 들려오던 그 목소리.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줍고 있는 여자의 구분 등,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 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내 돈 수십억을 들고 도망갔어. 지금쯤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살거나 다른 놈이랑 희희낙낙하고 있어야 해. 이런 시궁창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의심은 확신을 향해 달립니다. 진혁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김이사가 말릴 새도 없이 진혁은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일으킵니다. 고개 들어.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딸려 일어납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천천히 진혁을 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늙었고 초라했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고 한편으로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당신. 진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는 뒷걸음질 칩니다. 남편입니다. 성공해서 TV에 나오던 그 남편이 지금 자신의 가장 비루한 꼴을 보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말해. 그 돈 다 어디다 두고.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가 시장 골목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상인들도 수행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것은 감동적인 포옹도 눈물의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던 아내. 그리고 그녀를 쫓아냈다고 알려진 남편. 두 사람 사이에 놓인 10년이라는 시간의 강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혁이 모르는 또 하나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의 뒤로 학교 가방을 맨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꼭 닮은 그 아이가 이 비극적인 재회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란 사실도 말이죠. 오늘 강진혁과 이서연의 숨막히는 재회 어떻게 들으셨나요?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아니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의 충격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죠. 지금 강진혁 회장의 머릿속이 딱 그렇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다던 아내 이서연. 그녀가 지금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수행원들을 손짓으로 물립니다. 다들 저리 가 있어. 아무도 오지 마. 진혁은 서연의 앙상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목. 한때는 보석 팔찌가 감겨있던 그 손목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네요. 진혁은 그녀를 골목 안쪽 인적 드문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당신,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진혁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립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솟구칩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내는 늘 우아하고 기품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여자는 낡은 패딩 점퍼에 흑투성이 바지를 입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진혁은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는 분명 말했습니다. 서연이 회사 공금 수십억을 빼돌려 야반도주했다고. 그 돈이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야죠. 그런데 왜 이런 시궁창에서 썩고 있는 걸까요? 말해봐.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젊은 놈이라도 만나서 탕진했나? 아니면 도박이라도 했어? 진혁이 독서를 퍼붓습니다. 상처 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10년 자신이 겪었던 불면의 밤들을 되갚아주고 싶었으니까요. 내 돈 훔쳐서 도망갔으면 보란듯이 잘 살기나 할 것이지. 꼴이 이게 뭐냐고 비참하게. 하지만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죠. 그녀의 침묵이 진혁을 더 미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변명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녀는 10년 전 그때처럼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감내하려는 듯 보입니다. 놓으세요. 이거 놔요.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혁이 기대했던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모르는 척. 서연은 지금 진혁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진혁을 마주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알게 되면 안 되는 비밀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못 봐? 내가 당신 얼굴을 잊었을 것 같아? 매일 밤 꿈속에서도 죽이고 싶을 만큼 선명했는데. 진혁이 다시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쩌렁쩌렁한 아이의 고함이 골목을 울립니다. 진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존재. 학교에서 돌아오던 10살짜리 아들 준우가 그들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작은 체구의 사내 아이.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가방을 맨 아이가 서연의 앞을 막아섭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작은 병사처럼 아이는 온몸으로 엄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팔을 벌린 채 진혁을 올려다보는 눈빛.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큽니다. 당신 뭔데 우리 엄마 괴롭혀? 경찰 부를 거야. 저리 가. 아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혁과 눈싸움을 하듯 똑바로 그를 노려봅니다. 진혁은 기가 찼습니다. 천하의 강진혁 회장 앞입니다. 어른들도 눈조차 마주치기 힘들어하는 그 앞에서 고작 허리춤이나 올까 말까 한 꼬마가 대들고 있으니까요. 이 녀석이 어디 어른한테. 진혁이 훈계하려던 순간 그의 입이 턱하고 막힙니다. 진혁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고정됩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 화가 나면 윗입술이 살짝 들리는 버릇. 그리고 고집스럽게 앙담은 턱선.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혁의 서재 책상 위 앨범 속에 꽂혀있는 자신의 10살 때 사진. 그 사진 속에 강진혁이 튀어나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돌아갑니다. 서연이 떠난 게 10년 전. 저 아이는 대충 봐도 10살 전후. 날짜가 맞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설마.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천천히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지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획하고 고개를 돌려 피합니다. 그 까칠한 반응조차 자신을 닮았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아이를 등 뒤로 감춥니다. 준우야, 아니야. 어서 가자. 엄마랑 가자. 서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립니다. 그녀는 황급히 떨어진 배추 몇 포기를 리어카에 싣지도 못하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으니까요. 저 아이는 내 핏줄이다. 잠깐. 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도망치려던 서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등을 돌리고 선 그녀의 어깨가 흐느끼듯 들썩입니다. 그 아이, 누구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요구하는 절규에 가까웠죠. 내 돈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내 핏줄까지 훔쳐간 거야? 진혁의 눈에 물기가 차오릅니다. 지난 10년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잊고 살았던 단어 가족. 그토록 증오했던 아내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비참한 시장 바닥에서 말이죠. 서연이 천천히 뒤를 돕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여자의 체념한 표정. 회장님 아들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서연이 아이를 더 꽉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의 말은 오히려 진혁에게 확신을 줄 뿐입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갑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은 이미 벗겨졌습니다. 지금 그곳엔 잃어버린 시간을 마주한 한 아버지이자 남편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진혁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서연에게로 다시 아이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순간 진혁의 뇌리를 스치는 또 하나의 의문. 어머니는 분명 서연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커녕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도대체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말이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진혁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화려한 성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 진실을 파헤칠지 말이죠. 진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 그 잔혹한 진실의 실마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시나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입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증오가 후회로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걸 비극이라고 부르죠. 오늘 강진혁 회장이 열게 될 판도라의 상자에는 감당하기 힘든 10년의 지옥이 들어있습니다. 오전 10시. 진혁의 집무실 공기가 서늘합니다. 책상 위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밤새 조사해 온 이서연의 뒷조사 결과입니다.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죠.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를 뜯습니다. 첫 번째 장. 금융거래 내역. 진혁의 눈이 커집니다. 자산 현황 0원. 신용 등급 최하위. 주거지 보증금 500에 월세 30. 무허가 옥탑방. 이상합니다. 분명 어머니는 서연이 회사 자금 30억을 횡령해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30억입니다. 아무리 흥청망청 써도 1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의 통장엔 지난 10년간 고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비와 폐지판 돈이 입금된 게 전부입니다. 돈을 훔친 여자의 통장이 아닙니다. 이건 쫓겨난 사람의 통장입니다. 두 번째 장. 유전자 검사 결과서. 진혁은 숨을 멈춥니다. 머리카락 한 올. 어제 골목에서 실랑이 하다 준우의 옷깃에서 떼어낸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긴급 검사입니다. 친자 확률 99.9998%. 하. 진혁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아이 준우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시각 자신의 핏줄은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꽃뱀이라고 저주하던 그 시간, 아내는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워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만 단 한 조각이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을까? 왜 서연은 30억을 훔친 도둑년이 되어야만 했을까? 진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쓴 작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최 여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도심 외곽의 최고급 요양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납니다. 진혁은 VIP 병동 301호 앞에 섭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최 여사. 한때는 진혁보다 더 사업 수완이 좋았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던 여장부. 지금은 알츠하이머라는 병마와 싸우며 기억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노인입니다. 병실 안은 평온합니다. 창가에 앉은 최 여사가 멍하니 바깥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진혁이 부릅니다. 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들을 담습니다. 우리 진혁이 왔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다행히 오늘은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시계는 10년 전에 멈춰 있는 듯 합니다. 진혁은 어머니 앞에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기억나세요? 그 이름. 금기어였던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자 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온화하던 노인의 얼굴에 표독스러운 옛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 그 재수 없는 물건? 최 여사가 코웃음을 칩니다. 치매는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년이 돈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셨잖아요. 30억. 진혁이 유도신문을 던집니다. 제발 그렇다고 해달라고, 어머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해달라고 비는 심정으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진혁의 가슴을 찌릅니다. 호호호. 멍청한 년. 돈은 무슨. 내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지. 위자료? 어림도 없지. 감히 우리 진혁이 앞길을 막아? 내가 그랬어. 빈몸으로 나가라고. 안 그러면 내 남편 우리 진혁이 평생 내 그늘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 거라고 겁 좀 줬지. 진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귀가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마치 자랑 무용담을 늘어놓는 장수처럼요. 그랬더니 그년이 뭐라는 줄 아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이만 놔주시면 제가 사라질게요. 이러더라니까? 독한 년. 뱃속에 애가 들어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어디서 천한 핏줄을 섞으려고. 내가 아주 싹을 잘라버렸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진혁은 입을 틀어막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고 광기였으며 아들의 인생을 조종하려는 폭력이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남편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날개를 펼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진혁이 오열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들의 울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왜라니? 다 너를 위해서잖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성공하라고. 비뚤어진 모정. 그 끔찍한 자기 합리화 앞에서 진혁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뛰쳐나옵니다. 병원 복도 끝. 진혁은 벽을 짚고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자신이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탑. 그것은 아내의 희생과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들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동안 그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아내를 욕했습니다. 으아악. 진혁이 가슴을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과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아내의 마음을, 아빠를 증오하는 아들의 눈빛을 돈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진혁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가 평생 목숨처럼 여겨온 자존심, 명예, 회장이라는 직함.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진실을 알게 된 남자. 이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기엔 그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진혁은 과연 용서를 빌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과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살면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적과 싸울 때? 아니면 높은 곳에 오를 때? 아닙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쌓아 올린 성벽을 허물고 내려와야 할 때, 바로 그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진혁 회장은 생애 처음으로 그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고 가장 비참한 흙바닥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후 2시, 서연이 사는 달동네 골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재개발 강제 집행이 시작된 겁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용역 직원들이 개미떼처럼 밀려옵니다. 그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집에 페인트로 빨간 X자를 긋고 세간살이를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안 돼요. 이거 나요. 아직 짐도 못 뺐다고요. 시장 상인들의 절규가 골목을 메웁니다. 그 한가운데 서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등 뒤로 숨긴 채 리어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리어카는 그녀의 전 재산이자 준우의 학원비고 밥줄입니다. 아줌마 비키라니까. 다 밀어버리라고 지시받았어. 덩치 큰 용역 반장이 서연을 거칠게 밀칩니다. 서연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오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준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달려듭니다. 엄마, 우리 엄마 밀지 마. 나쁜 아저씨들아. 아이가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용역 반장의 다리를 때립니다. 반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절체절명의 순간,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들립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사 가림막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운전석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한 남자가 튀어나옵니다. 강진혁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도심 호텔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만류도 위약금 경고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계약은 단 하나. 지난 10년간 파기해버린 가족이라는 계약을 다시 맺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진혁은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셔츠 바람으로 달립니다. 평소의 냉철한 회장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닥에 쓰러진 아내와 겁에 질린 아들을 위협하는 용역 깡패의 손. 멈춰. 진혁의 고함이 공사 현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사자의 포효 같은 짐승의 울음소리입니다. 용역 반장이 멈칫하며 돌아봅니다. 뭐야, 당신은? 진혁이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용역 반장의 팔을 쳐내며 소리칩니다. 내 아내,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정적. 순간 현장의 시간이 멈춥니다. 용역 반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회장님? 이 철거를 지시한 최고 책임자 강진혁 회장이 자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가족이라고 소리치면서요. 서연은 멍하니 진혁을 올려다봅니다. 꿈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하고 원망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앞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넓은 등.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매정했던 그 등이 지금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습니다. 다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진혁이 악을 씁니다.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용역들이 주춤거리며 물러납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CEO가 아닙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수사자일 뿐입니다.
용역들이 물러가고 골목엔 적막만이 감돕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뒤를 돕니다. 흙투성이가 된 서연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준우. 진혁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털썩.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억 원짜리 양복 바지가 흙탕물에 젖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가 꿇은 건 무릎이 아니라 그의 오만했던 지난 인생 전체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땅바닥만 바라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입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버린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진혁은 짐승처럼 웁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마. 나 같은 놈. 용서하지 마라. 아비 자격도 남편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냥 잘못했다는 말만 하게 해줘. 제발. 50대 중년 남자의 처절한 통곡. 그 울음소리에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회한이 뼈저리게 사무쳐 있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자신이 두고 온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저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밉습니다. 죽도록 미웠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저 무너진 등,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지고 달려온 저 흙투성이 무릎. 그것이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입니다. 서연이 절뚝거리며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혁의 앞에 마주 앉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진혁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쌉니다. 왜 이제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보고 싶었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진혁은 무너집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10년의 오해가 눈물 속에 녹아내립니다. 원망도 증오도 그리움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준우가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나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울고 아저씨가 웁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비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밤 엄마가 사진을 보며 몰래 울던 그 사람이라는 걸요. 준우가 조용히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진혁의 흙 묻은 큰 손을 덥석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아빠의 온기입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봅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에 자신을 꼭 닮은 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가, 내 아들, 준우야. 진혁은 감히 앉지도 못하고 아이의 작은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세 사람. 폐허가 된 철거 현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진혁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안식을 느낍니다. 진혁은 오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의 신임도 잃었고 수천억짜리 계약도 날렸으며 회장으로서의 위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얻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장의 잔고를 채우느라 텅 비워두었던 마음의 방을 가족이라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남자. 그의 추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착륙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 남은 건 행복해지는 일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를 보신 적 있나요? 성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모래사장은 더 단단해져 있죠. 우리네 인생도 그런가 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가장 높은 빌딩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식탁 앞에 앉은 남자. 강진혁 회장의 두 번째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마천루 그 숨막히는 빌딩 숲에서 300km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이곳엔 시계 바늘이 조금 느리게 돌아갑니다.
짠내 섞인 바람이 골목을 누비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환한 동네죠. 마을 어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꽃집. 간판은 투박한 나무 판자에 페인트로 쓱쓱 썼지만 가게 앞엔 싱그러운 화분들이 가득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영희 엄마 왔어요? 화사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1년 전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다듬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건강해 보이는 혈색, 그리고 입가에 걸린 편안한 미소. 그녀는 이제야 제 나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 프리지아 향이 너무 좋다. 남편 생일인데 이거 좀 포장해줘요. 어머, 남편분 좋으시겠다. 내가 덤으로 안개꽃도 좀 넣어줄게요. 서연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거칠어졌던 손마디는 여전하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다발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향기를 전하는 이 가게의 당당한 사장님입니다. 그 시각 언덕 위 하얀 지붕집. 부엌에서는 요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썰려? 양파가 사람 잡아. 한 남자가 눈물을 훔치며 양파와 씨름 중입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 남자. 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강진혁 전 회장입니다. 그는 1년 전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겼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걸려오는 자문 전화나 받으며 명예 고문 직함만 남겨뒀죠.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그의 손엔 이제 몽블랑 만년필 대신 식칼이 들려 있습니다. 레시피에는 분명히 간장 2스푼이라고 했는데 맛이 왜 이래? 진혁이 국자를 들어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평생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봤지 밥물 맞추는 게 주식 그래프 분석보다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워도 즐거워 보입니다. 100억짜리 입찰을 따냈을 때도 짓지 않던 아주 인간적인 표정이죠. 다녀왔습니다.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준우가 들어옵니다. 어느새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준우는 까맣게 탄 얼굴로 씩씩하게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는데 2골이나 넣었어. 아빠. 그 2글자가 진혁의 가슴에 콕 박힙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입안에서만 맴돌던 그 단어가 이젠 준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역시 운동신경은 누굴 닮아서 그래. 진혁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준우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땀 냄새가 나지만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향긋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라는 걸 진혁은 55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7시. 세 식구가 둥근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진혁이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김치찌개와 서연이 가게에서 가져온 팔다. 남은 화분 하나가 장식으로 놓여있네요. 진혁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연의 눈치를 살핍니다. 서연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잠시 정적. 여보. 왜? 맛이 없어? 좀 짜네. 아니, 많이 짜다. 서연의 솔직한 평가에 준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소금국이야? 바닷물 떠왔어? 진혁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아니, 레시피가 잘못됐어. 인터넷 레시피 그거 믿을 게 못 되네. 다음엔 내가 제대로. 그래도 맛있어요. 아빠가 해준 거니까. 준우가 밥 한 그릇을 찌개 국물에 말아 뚝딱 해치웁니다. 서연도 말없이 진혁의 밥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줍니다. 고생했어요, 강 셰프님. 내일은 내가 할게. 진혁은 울컥 목이 메어옵니다. 이 좁은 식탁. 다리도 펴기 불편하고 반찬이라곤 김치와 계란말이뿐인 소박한 밥상. 하지만 이곳엔 웃음이 있고 온기가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지난 시절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었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음식의 맛도 모르고 서류를 보며 허기를 채웠죠. 그런데 지금 이 짠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달콤한 걸까요? 진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검푸른 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성공이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달렸지.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 낮은 식탁 위에 있었다. 나를 보고 웃어주는 아내,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래도 걸렸다. 잃어버린 10년이 아깝지 않냐고. 아니, 그 시간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밤 산책을 나섭니다. 가로등도 드문 시골길. 진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준우의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집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낚시 갈까? 당신 낚시도 못하잖아요. 저번에 낚싯바늘에 옷 걸려서 찢어먹고는. 아니야, 이번엔 진짜 대물 하나 낚을 자신 있어. 아빠, 나도 갈래.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잡을걸?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꽉 찬 행복을 가진 부자의 뒷모습입니다. 강진혁 회장. 아니, 이제는 준우 아빠 강진혁 씨. 그의 인생 이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날 일도 뉴스에 나올 일도 없겠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지난 50년 동안 걸어왔던 그 어떤 꽃길보다 아름답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엔 조금 일찍 귀가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찌개가 좀 짜더라도 함께라는 조미료가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진혁과 서연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족의 앞날의 축복을 빌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